제2의 강남이라 해서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인천의 강남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직원도 분양 광고도 뉴스도 전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35년을 공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30년을 김밥을 말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전부 넣었어요. 23억을 넣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 1층 상가는 전부 비어 있고 2층도 비어 있고 39층도 비어 있습니다. 44층 건물 전체가 밤마다 캄캄합니다. 강남이 아니었어요. 무덤이었습니다. 제 돈이, 제 노후가 아내의 30년이 44층 콘크리트 안에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35년의 무게. 저는 올해 68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자랐고 인천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9월동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23세 입사했어요. 생산관리 팀원으로 시작해서 팀장을 거쳐 공장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우물만 판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다는 소리만큼은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6시 45분 버스를 탔습니다. 35년 동안 그 루틴이 바뀐 적이 없어요. 겨울이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9월동 아파트 앞 정류장에 서 있으면 콧등이 빨갛게 얼었어요. 장갑을 끼워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버스가 오면 손잡이를 잡는데 차가운 쇠 냄새가 장갑 틈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냄새를 35년 맡았습니다. 여름에는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렀고요. 버스 안이 사람들 열기로 후끈거렸어요.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갔습니다. 앉아서 간 적보다 서서 간 적이 더 많았을 겁니다. 공장에 도착하면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귀를 울렸습니다. 선풍기 3대를 틀어도 여름에는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었고 겨울에는 난로 바로 옆에 서 있어도 발끝이 시렸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둘 그만두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여기서 버텨야 아이들 밥을 먹인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 가족은 끝이다. 그 생각 하나로 35년을 견뎠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었던 거지요. 아내는 결혼 초부터 일을 했습니다. 9월동 시장 안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했어요. 떡볶이 팔고 튀김 팔고 어묵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주안역 근처에 김밥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직접 밥을 짓고 김을 펴고 재료를 올려서 하루에 수백 줄을 말았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손가락 마디가 전부 굽어져 있습니다. 김밥을 수만 줄 말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내 손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가슴 한쪽에 늘 눌려 있었습니다. 내가 더 벌었으면 아내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미안함을 안고 35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둘이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9월동에 24평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남들 눈에는 작은 아파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한테는 성 같았습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이 안에서 명절을 보냈고 이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으니까요. 벽에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자국이 아직 있습니다. 벽지를 2번이나 바꿨는데도 도톰하게 남아 있어요. 퇴직할 때 받은 돈이 퇴직금 합쳐서 4억 좀 넘었습니다. 아내 김밥집 정리하면서 모은 돈이 2억 가까이 됐고요.
합치면 6억 정도. 평생 모은 돈이 6억이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요. 근데 그 돈이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보면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물가는 매년 올랐고 은행 이자는 1년에 몇 푼 안 됐으니까요. 이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노후에 병원비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매일 밤 천장에 매달려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58배 퇴직하고 나니까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3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에 갔는데 갈 곳이 없어지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만 보입니다. 옆에 알람 시계가 5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울리지 않아요. 꺼놨으니까.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점심을 먹고 또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하루가 끝이에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35년을 불태웠는데 남은 게 소파와 텔레비전이라니. 그때 친구 녀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동산 쪽으로 좀 안다는 녀석이 있었어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녀석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어요. 주안역 근처 설렁탕집에서 만났는데 국밥을 시켜놓고 밥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송도에 괜찮은 거 하나 나왔는데 너 퇴직금으로 딱이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때예요. 설렁탕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식당 안에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녀석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또 부동산 이야기구나 했습니다. 근데 녀석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송도의 힐스테이트에서 짓는 건물이 있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고. 인천의 강남이라고. 여기 넣어두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녀석 얼굴을 봤습니다. 노후 걱정 없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에 꽂혔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달콤한 말에 약해집니다. 35년을 버텨서 모은 돈이 줄어들까봐 두려운 사람한테 노후 걱정 없다는 말만큼 강력한 미끼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설렁탕집에서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된 겁니다. 1300대 1. 송도를 처음 간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2021년 4월 중순이었고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지하철 인천 1호선을 타고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렸는데 역 출구를 나오는 순간 눈이 확 트이더군요. 넓은 8차선 도로, 양쪽으로 줄지어 선 유리 건물들, 가로수에 연두색 세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센트럴파크 호수 위로 햇빛이 부서지는 게 보였어요. 9월동에서 35년 살면서 이런 풍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뛰었어요. 여기가 같은 인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친구 녀석이 모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임시 건물이 있었는데 입구부터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양복 입은 직원들이 문 앞에서부터 웃으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족감도가 벽면 가득 붙어 있었어요. 44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그림. 건물 옆에 센트럴파크가 그려져 있고 멀리 바다도 보이게 해놨더군요.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천의 강남 송도 국제업무지구 도보 200m. 그 밑에 호텔과 주거의 프리미엄 라이프라고 써 있었어요. 금색 글씨였는데 조명을 받아서 번쩍거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명함을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건데
호텔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 직접 거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야외 테라스, 퍼팅 연습장까지 있다고요. 3층에는 클럽하우스가 들어오고 로비는 호텔급으로 꾸며진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전부 고급 자재를 쓴다고. 직원 말투가 어찌나 유창한지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설명을 듣고 있으면 마치 리조트 상담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벽에 붙은 인테리어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마감재는 강남 삼성동 고급 아파트에서나 쓰는 겁니다 하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냐고요? 37층 기준으로 23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77제곱미터. 누가 봐도 아파트 구조였어요. 23억이라는 숫자에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지만 직원 말로는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에 비해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송도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이고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곳이니까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고. 임대를 놓으면 이자는 충분히 감당이 되고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다고. 친구 녀석이 옆에서 팔꿈치를 쿡 찌르더군요. 야, 경쟁률 107대 1이야. 펜트하우스는 1300대 1이래. 이거 떨어지면 평생 후회한다. 1300대 1.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로또도 이런 경쟁률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뜻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바보 같다는 심리.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거지요. 1300명이 몰렸다는 건 1300명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뛰어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숫자에 취해 있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실 밥상에 마주 앉아서 모델하우스에서 받아온 브로셔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아내는 브로셔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23억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건물 하나에 넣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전 재산이 6억이었으니까 나머지 17억은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요. 은행에서 17억을 빌린다는 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 이자가 적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녀석이 자꾸 전화를 했어요. 야, 마감 얼마 안 남았다. 경쟁률 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안 넣으면 기회 없다. 일주일 내내 그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누우면 귀에서 그 녀석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44층 건물 족감도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유리 외벽에 햇빛이 반사되는 그 건물,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송도 야경이 곧 제 노후가 되는 거라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라기보다는 아내도 노후가 불안했던 거지요. 둘 다 60이 넘었고 김밥집도 정리했고 수입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이자라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다 넣어두면 임대도 나오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있을 거라고.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브로셔를 접었다 펴기를 몇 번 하더니 한숨을 길게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감았는데 감긴 눈 사이로 물기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눈에 비친 건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평생 김밥을 말아서 모은 돈을 남편이 건물에 넣겠다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1300대 1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었어요. 그 숫자가 아내의 눈물보다 크게 보였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당첨 문자를 받은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21년 5월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는데 9월동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던 때라 거실 창문을 열어놓았고 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을 울렸거든요. 문자를 열어보니까 축하합니다.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 37층 당첨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 글씨를 3번 읽었어요. 3번을 읽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가빠지더군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했는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뛰어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뒤에서 똑똑 들렸어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더니 아내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제 팔을 잡았어요. 당첨된 거야? 진짜? 네, 됐어. 했더니 아내가 세상에 하고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앞치마에 물기가 묻어 있었는데 그게 바닥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어요. 이상하게 그게 기억납니다. 아내가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남긴 물 자국. 그 작은 동그라미. 그날 저녁에 동네 슈퍼에서 소주를 사왔어요. 아내는 술을 거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30년 동안 아내가 소주잔을 든 걸 10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잔을 건네니까 봤더군요. 거실 밥상에 마주 앉아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창문 사이로 9월동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불빛이 아내 얼굴에 비쳤는데 그때 아내가 웃었어요.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김밥집 하면서 손가락이 굽어지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도 별로 웃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웃음이 가로등 불빛에 물들어서 얼굴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빛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의 그 얼얼한 감촉, 아내 웃음소리, 창밖 가로등. 전부 기억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다.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다. 44층 꼭대기 근처에서 아내랑 송도 야경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한 거 전부 보상받는 거 아니겠냐고. 아내 손이 더 이상 굽어지지 않아도 되고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계약 과정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고 17억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자기 돈 6억에 대출 17억 합쳐서 23억.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면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23억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입주 후에 임대를 놓으면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친구 녀석도 부동산 직원도 은행 직원도 그렇게 말했고요.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내리찍는 순간 손끝이 묘하게 저렸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지는 걸 보면서 23억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더군요. 근데 이미 도장은 찍혔고 옆에서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악수를 받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웃긴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얼굴이 제대로 웃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술은 올라갔는데 눈은 웃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인데 바람이 쌀쌀했어요. 아내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다 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끝났어 했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이 없더군요. 둘 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센트럴파크 쪽으로 이어지는 보도블록 위를 나란히 말없이. 그때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계약서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던 단어. 생활형 숙박시설. 저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오피스텔이랑 비슷한데 좀 더 고급이라고 했거든요. 호텔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업무용 호텔 시설이에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건 주소를 옮길 수 없다는 뜻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우편물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 들어가 살면 불법이에요. 적발되면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나옵니다. 이 건물 중간 평형 공시가가 5억 정도 잡힌다고 봤을 때 1년에 5천만 원입니다. 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집, 23억을 주고 산 건데 살면 안 되는 집,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든 후회는 그때 알았더라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44층 건물 족감도가 너무 눈부셨으니까요. 화려한 브로셔, 호텔급 인테리어, 1300대 1 경쟁률. 이것들이 눈을 가렸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5글자가 큰 글씨로 적힌 프리미엄 라이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까지 프롤로그 3장입니다. 이어서 4장 6장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다. 계약을 하고 나서 건물이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게 제 유일한 일과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송도에 갔어요.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려서 현장까지 걸어가면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이 좋았습니다. 넓은 보도블록 양쪽으로 가로수가 늘어서 있고 고층 건물들이 유리 벽면에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사이를 걸으면서 저 앞에 점점 높아지는 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내 건물. 그 단어가 주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한낮 볕이 뜨거웠습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크레인 아래서 일하는 게 보였어요. 콘크리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매미 소리가 공사장 소음 사이로 들렸어요. 저는 공사장 울타리 밖에 서서 마치 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20층, 25층, 30층. 층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올라갔어요. 배는 이미 출항했고 건물이 올라가는 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위안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바보짓은 아니었다는 확인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을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사장 주변으로 먼지가 날리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졌어요. 낙엽이 공사장 울타리에 쌓이는 걸 보면서 벤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속에서 건물은 묵묵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35층을 지나고 40층을 넘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다 싶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우리 건물 이제 거의 다 됐어 했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빨리 보고 싶다 하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잘한 거다 싶었어요. 그 사이에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달에 700만 원 정도였어요. 입주 전이니까 임대 수입이 없잖아요. 퇴직금에서 매달 7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통장을 열 때마다 잔고가 줄어들어 있었어요.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근데 입주만 하면 임대가 나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이렇게 멋있는 건물인데, 송도 한복판인데, 힐스테이트 브랜드인데 임대가 안 될 리가 없다고. 그런데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식기 시작한 거예요. 20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9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900만 원. 1년이면 1억 가까이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23억, 17억,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그 숫자들이 천장에 떠다니면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불을 끌어당기면 손이 차가웠습니다. 겨울이었거든요. 9월동 아파트 보일러를 아끼려고 낮게 틀어놓으면 새벽에 발끝이 시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발을 비비면서 천장을 봤어요. 숫자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달섬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됐다는 뉴스였어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공실이 넘쳐나고 관리비만 나가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텅 빈 건물 복도가 비쳤는데 형광등만 켜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복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거 우리 건물이랑 같은 거 아닌가? 아내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거 우리 건물이랑 같은 거 아니야? 아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송도라고.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반달섬 같은 외곽이랑은 입지가 다르다고.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다르다고. 여기는 다르다고. 근데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불안했던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텅 빈 복도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런데 이미 23억이 들어간 상황에서 불안하다고 해서 뭘 어쩌겠습니까? 도장은 찍혔고 대출은 실행됐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배는 출항한 뒤였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불안하다고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물 외관이 완성된 날 저는 혼자 현장에 갔습니다. 2023년 초겨울이었어요. 해가 짧아서 오후 4시쯤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44층 건물이 송도 하늘 위로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 외벽에 석양빛이 반사돼서 건물 전체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방이 트인 송도 벌판 위에 하늘을 찌르듯 서 있는 44층 건물. 석양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그게 설렘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두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 안에서 한꺼번에 뛰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더니 손끝이 시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송도 바닷바람이 건물 사이를 타고 들어와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코끝이 빨개지도록 서서 저는 한참 동안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제 노후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35년이 아내의 김밥 수만 줄이 새벽 5시 반 알람이 기름 냄새가 전부 저 44층 안에 담겨 있다고. 그때는 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갇혀 있다는 걸 압니다. 같은 건물인데 단어 하나가 이렇게 다릅니다. 들어 있다는 건 희망이고 갇혀 있다는 건 절망입니다. 같은 콘크리트 안에 희망과 절망이 한 끗 차이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령 건물. 2023년 가을 드디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열쇠를 받으러 가는 날 저는 양복까지 차려입었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짙은 남색 양복을 꺼내서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평생 양복을 별로 안 입었던 사람인데 그날은 왜인지 제대로 입고 가고 싶더군요. 넥타이까지 매려다가 그건 좀 오바다 싶어서 풀었습니다. 아내도 외출복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도 하고 입술에 색도 바르고 구두도 신었습니다. 평소에는 운동화만 신는 사람인데 우리 둘 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송도 현장에 도착하니까 건물이 완벽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촉감도 그대로였어요. 아니, 실물이 더 멋있었습니다. 유리와 석재로 된 외벽이 가을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입구 쪽 조경이 잘 되어 있었어요. 낮은 관목 사이로 돌이 깔려 있고 물이 흐르는 작은 수로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니까 호텔 못지 않더군요. 대리석 바닥에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벽면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천장이 높아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면서 여보, 여기 진짜 호텔 같다 하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호텔 같았습니다. 37층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어요. 37층이면 꽤 높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폭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이사하는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형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폭도가 길게 뻗어 있는데 양쪽 문이 전부 닫혀 있고 문마다 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입주 초기라 아직 사람들이 안 왔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우리 호실 문을 열었어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보호 비닐이 깔려 있었고 창문에도 비닐이 붙어 있었어요. 새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시멘트와 페인트가 섞인 그 냄새. 아내가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비닐 너머로 밖을 내다봤어요. 여보, 뷰가 예쁘다. 아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기뻐서 떨리는 건지 금액이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저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비닐 사이로 송도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군요. 센트럴파크 호수가 햇빛에 반짝였고 국제업무지구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멀리서의 바다가 수평선으로 이어졌습니다. 37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걸 매일 보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돌아서는 순간 폭도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호실 양쪽 문에 전부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 사람이 산다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 넉 달. 저녁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거나 일부러 가서 보거나 했습니다. 불 켜진 층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44층 건물인데 불이 켜진 데가 10곳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캄캄했습니다.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불빛이 반짝반짝한데 우리 건물만 시커멓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건물 같았어요. 사람들이 유령 건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의 강남이 아니라 인천의 유령 건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임대를 놓으려고 부동산 3군데에 내놨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2달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긴 한숨을 쉬고 나서 이러더군요. 사장님, 여기 전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입 안 되는 데를 누가 빌려요? 그 한마디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때서야 전입신고 불가라는 게 뭘 뜻하는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전입신고가 안 되면 일반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족 단위는 아예 불가능하고 싱글이라 해도 주소를 옮길 수 없으니까 꺼리는 거지요. 호텔처럼 단기 임대를 놓으려 해도 이 건물은 평수가 너무 커요. 77제곱미터면 방 3개짜리인데 이걸 하루에 5만 원 받고 에어비앤비에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10만 원을 받자니 그 돈이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호텔을 가거든요. 송도에 5만 원짜리 작은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는데 그쪽은 평수가 작아서 숙박 수요가 있지만 우리 건물은 너무 크고 너무 비쌌어요. 결국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공간이 된 겁니다. 23억을 주고 산 건물인데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세를 줄 수도 없고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매달 대출 이자만 나가고 있었습니다. 900만 원씩 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달 9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커뮤니티 시설을 보러 갔습니다.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스크린 골프장 문이 닫혀 있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잠겨 있었어요. 야외 테라스로 나가는 문에 시설물 사용 금지라고 종이가 붙어 있더군요. 입주민이 없으니까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호텔급이라고 자랑하던 리셉션 데스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카운터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로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딱, 딱, 딱. 그 울림이 텅 빈 공간을 채웠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이 간접 조명 없이 어둑어둑한 빛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멋있게 꾸며놓은 공간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무덤 같았습니다. 럭셔리한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44층이 저녁 하늘에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휘휘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마치 건물이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신음하고 싶었던 건 저였을 겁니다. 44층 유령 건물 앞에서 겨울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끝이 시려워서 정신이 들 때까지. 사방이 막히다. 2024년 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매달 900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임대는 안 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벚꽃이 피는 계절인데 제 마음에는 꽃이 필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분양가 23억에서 1억을 깎아서 22억에 내놨어요. 1억을 손해 보더라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1억이면 큰 돈이지요. 근데 그때는 1억 손해를 보더라도 이 늪에서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매달 9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더 커지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혹시 연락 온 거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2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어요. 3달, 넉 달. 봄이 여름으로 바뀌어도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갔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라고 하더니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그 물잔을 앞에 놓고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누가 삽니까?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잔을 잡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입이 안 되는 물건을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고. 용도 변경이 되면 모르겠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안 해준다고. 반달섬 쪽 힐스테이트라고는 용도 변경이 됐는데 여기는 형평성 문제로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매수세가 완전히 끊겼다고.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아예. 누가 사겠어요? 그 말이 유리벽처럼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 수가 없다. 23억이 들어간 건물을 1억을 깎아도 2억을 깎아도 살 사람이 없다. 돈이 갇혀버린 거예요. 44층 콘크리트 안에 제 전 재산이 묻혀버린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센트럴파크역에서 타서 구월동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옆자리에 젊은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먼 나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23억, 17억 대출, 매달 이자 900만 원, 매수자 없음, 출구 없음. 그 숫자들이 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목을 조이고 숨을 막히게 했어요. 아내한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안 팔린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23억 넣은 건물이 사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눈치를 챘는지 저녁에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밥을 차려주는데 반찬이 3가지에서 2가지로 줄어 있었어요. 아내도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밥을 먹는데 목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물만 마셨어요.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그 무렵에 건물 입주자들 사이에서 소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양받은 사람들 80%가 모여서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사기 분양이라는 겁니다. 주거용인 것처럼 홍보하고 팔아놓고 실제로는 전입도 못하는 숙박시설이었으니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누가 봐도 아파트 구조로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살면 벌금을 물리는 거잖아요. 이건 분양받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건설사도 기획한 사람들도 다 스카이에 나오는 대학 나와서 수요 공급 분석하고 분양한 건데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다들 분노했습니다. 저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갔어요. 돈이 사방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변호사 비용. 수입은 한 푼도 없는데 지출만 쌓여갔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제 노후 자금이 한 알 한 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가던 날들이고 아내가 김밥을 말던 날들인데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마치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1초에 얼마씩, 1분에 얼마씩 제 인생이 깎여 나가는 소리.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슬리퍼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서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놓았어요. 그 물잔을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김밥 수만 줄을 말아서 굽어진 그 손이 우리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구월동 아파트 거실에서 새벽 3시에 어둠 속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아내가 처음으로 이 말을 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이 배어 있는 목소리. 어둠 속에서 아내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목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괜찮다고 하기에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고 모르겠다고 하기에는 가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이니까요. 대답 대신 그냥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굽어진 손가락 마디가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아프더군요. 이 손으로 30년을 김밥을 말아서 모은 돈인데 제가 그걸 콘크리트 안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용도 변경 소식도 들려왔는데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라고는 용도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마곡에 있는 르엘도 변경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 건물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형평성 원칙 때문에 여기를 해주면 다른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부 해줘야 하니까 쉽지 않다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4장 6장입니다. 이어서 7장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것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길었어요. 비가 며칠째 내렸는데 구월동 아파트 창문에 빗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저는 구월동 집을 팔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달 900만 원이 나가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석 달 뒤면 이자를 낼 돈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저녁 밥상 앞이었어요. 국과 반찬 2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우리 구월동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고. 아내가 굳어지더군요. 숟가락을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김이 아내 얼굴을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국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는지 국물에 잔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부가 30년을 모아서 산 집입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큰아이가 자기 방이 생겼다고 뛰어다녔고 작은아이가 거실 바닥에 누워서 굴러다녔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거실 벽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놓은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벽지를 2번이나 바꿨는데도 도톰하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해를 그리고 초록색으로 풀밭을 그렸는데 아내가 그 벽을 지나갈 때마다 손으로 한 번씩 쓸어봤어요. 그 집을 팔아야 한다니.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이도 작은아이도 결혼해서 자기들 살림하기 바쁜데 아버지가 23억짜리 건물에 전 재산을 묻어놓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요. 평생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었으니까요.
근데 큰아이가 눈치를 챘어요.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았거든요. 전에는 아이가 전화하면 한 번에 받았는데 그 무렵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한참 쳐다보다가 겨우 받곤 했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온 전화가 아닐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전화가 아닐까? 아니면 또 어디서 돈을 내라는 전화가 아닐까? 전화벨 소리가 공포가 됐어요. 큰아이가 주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우산에 물을 털더군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반찬이 줄어든 밥상, 수척해진 아내 얼굴,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자. 아이 눈에 뭔가가 비쳤나 봅니다.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큰아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아이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30이 넘은 아이인데 그 눈이 어릴 때 그 눈이더군요. 초등학교 때 제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면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 그 눈을 보는 순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걱정을 끼치면 안 되는 건데 결국 대충 이야기했어요. 송도에 투자한 게 좀 어려워졌다고만요. 자세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23억이라는 숫자를 아이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알을 숟가락으로 누르면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 참았어요. 밥상 앞에서 아버지가 울면 안 되니까요. 수저를 놓고 물을 마시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을 보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요. 소송은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했어요.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힐스테이트 별내역, 수원 파비오 더 리미티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같은 곳에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오산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해서 분양금을 돌려받은 케이스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건물은 상황이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행사, 대행사가 얽혀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시간. 그게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달 이자가 나가고 통장은 바닥 나가고 있는데 소송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모래시계가 거꾸로 떨어지는데 누군가 그 모래시계를 멈춰주길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멈춰주지 않았어요. 모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잠을 못 자니까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러웠고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명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약값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10,000원, 20,000원이 아까운 지경이 됐으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원래 안 좋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허리가 아파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비, 약값, 대출이자, 관리비, 변호사 비용. 전부 돈이었습니다. 돈. 가을이 왔습니다. 9월동 아파트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풍경이 좋았는데 그 해에는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인도 위에 쌓이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송도에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려서 건물까지 걸었어요. 20분 거리가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어요. 44층. 불 켜진 데가 서너 군데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어둠 속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건물 유리벽에 반사돼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게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1층 상가는 전부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로비에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건물 앞에 서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발끝이 시려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 건물 안에 제 35년이 들어있다는 게, 아내의 30년이 들어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코끝에 닿는 찬바람이 시린 발끝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아내와 구월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새해 해돋이 중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었는데 아나운서가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참 멀게 느껴지더군요. 올 한 해도 이자를 내야 하고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빈 건물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희망이라니. 근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굽어진 손가락이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난방을 낮게 틀어놓은 거실이었는데 아내 손은 따뜻했습니다. 김밥을 수만 줄 말아서 굽어진 그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올라오더군요. 눈물이었습니다. 68 먹은 남자가 새해 아침에 해돋이를 보면서 아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까지 못 버틴 적 없잖아. 그 말이 저를 때렸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았습니다. 결혼 초에 전셋집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도 버텼고, 외환위기 때 회사가 구조조정한다고 했을 때도 버텼고, 김밥집이 석 달 내리 적자였을 때도 버텼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왔을 때도 어깨가 무거웠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매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을 뚫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다릅니다. 23억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위기보다 크니까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소송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건물은 여전히 유령처럼 서 있고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900만 원이 빠져나가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출구가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열리기는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무너지면 이 가족이 전부 무너지는 거잖아요. 35년을 새벽에 일어나서 공장에 갔던 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듣고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착각했어요. 전입신고가 안 된다는 것, 실거주 시 벌금이 나온다는 것, 호텔 시설이라는 것, 이걸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보지 않았어요. 모델하우스 직원 말만 듣고 브로셔만 보고 족감도에 눈이 팔려서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둘째, 경쟁률에 속았습니다. 1300대 1이라는 숫자가 저를 현혹시켰어요. 많은 사람이 몰린다는 건 좋다는 뜻이라고
이 경쟁률을 뚫으면 성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실체를 모르고 뛰어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군중이 옳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인천의 강남이라는 말에 취했습니다. 송도라는 이름, 국제 신도시라는 타이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이런 화려한 이름들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 데가 망할 리 없다. 근데 아무리 좋은 입지도 상품 자체에 결함이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배도 구멍이 나면 가라앉아요. 넷째, 욕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후가 불안해서 큰 수익을 바란 거예요. 은행이자 몇 푼으로는 불안하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시세 차익도 보겠다. 그 욕심이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35년을 실수 없이 살았다는 자만심도 있었고요. 딱 한 번 욕심을 부렸는데 그 한 번이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이 나이에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제 또래 분들, 퇴직하시고 노후 자금 들고 계신 분들, 누군가 여기 넣으면 노후 걱정 없다고 할 때 제발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달콤할수록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상품이 정확히 뭔지, 전입이 되는 건지, 용도가 뭔지, 대출은 얼마나 끼는 건지, 임대가 실제로 되는 건지,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건물이 멋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송도라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천의 강남이니까 안 떨어져.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을 믿고 23억을 넣었습니다. 지금 그 돈은 44층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고 저는 매달 900만 원씩 이자를 내면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44층 건물은 여전히 거기 서 있어요. 밤이면 캄캄하고 낮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37층 호실에는 아직도 바닥에 비닐이 깔려 있고 창문에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뜯지 못한 비닐. 그 비닐 너머로 송도 야경이 보일 텐데 저는 아직 그 야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반찬이 2가지밖에 없어도 그 밥상 앞에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요. 굽어진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말없이 밥을 먹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9월동 아파트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요. 소송 결과가 나오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35년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버스를 탔던 사람입니다. 콧등이 빨갛게 얼도록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기름 냄새가 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이고요. 그때도 버텼으니까 지금도 버텨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은 한번 날리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돈보다 귀합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면 되지만 이 나이에는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소중한 돈을 달콤한 말에 속아서 콘크리트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제 노후와는 다르기를, 부디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겁니다.